새벽 2시 얼어붙은 압록강. 한 남자가 아내와 아들과 함께 꽁꽁 언 강바닥에 엎드려 있습니다. 초소에서 비추는 불빛이 얼음 위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남자, 단순히 도망치는 신세가 아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국경 경비 실태를 점검하던 인민보안성 대좌였죠. 저 초소의 순찰 시간표에도 결제를 하던 사람이 바로 그였습니다. 18년 동안 주민을 단속하고 조서에 도장 찍으면서 체제의 깊은 곳에서 살아온 남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왜 하루아침에 가진 돈을 모두 털어 브로커를 사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가족을 데리고 자신이 지키던 국경을 넘으려는 처지에 놓였을까요? 체제를 지키던 남자가 결국 그 체제로부터 도망치게 된 사연, 18년 동안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이야기 준비에 큰 힘이 됩니다. 평성 장마당 입구에 서 있던 그날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2017년 겨울이었어요. 6차 핵실험이 끝나고 제재가 강화되면서 위에서는 연일 지시가 내려왔죠. 시장 질서를 바로잡으라고, 무허가 매대는 모두 치우라고 말입니다. 그 단속을 지휘하는 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인민보안성 대좌였지요. 그 동네에서는 제 도장 하나에 사람들이 울고 웃을 만큼 힘이 따랐습니다. 그날도 매대 하나를 치웠습니다. 40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강냉이 자루를 꼭 안고 놓지 않으려 하더군요. 보안원들이 자루를 빼앗으려는데 그 여자가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동지, 이거 뺏기면 우리 애 죽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법대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벌금을 매기고 강냉이 자루를 몰수한 뒤 발길을 돌렸죠. 그런 말 하루에도 몇 번씩 듣던 소리였으니까요. 누가 안 죽는 사람이 없다고 하소연해도 진짜 죽을까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순찰을 도는데 어느 집 앞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는데 아이 몸이 힘없이 늘어져 있었어요. 방바닥에는 이미 말라붙은 물동자국이 보였습니다. 설사병이었습니다. 5살이라지만 겉모습은 3살도 안 돼 보였죠. 약은 어디 있냐고 물으니 여자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약값이 바로 그 강냉이 자루였다는 겁니다. 제가 몰수했던 그 자루. 화가 나서 병원에 데려가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병원에 가도 약이 없다는 걸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제재 때문에 중국에서 들어오던 의약품이 끊긴 지 오래였으니까요. 장마당에서 파는 설사약 하나 값이 강냉이 자루 하나 값과 같았습니다. 결국 보안서 차를 불러 시병원까지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링거 하나 놓더니 저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대좌 동지, 여기 약은 이게 전부입니다. 진열장을 보여주는데 절반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틀 뒤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단속 한 번이 누군가에겐 목숨줄을 끊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서류에는 몰수 실적 한 줄로만 남지만 누군가에게 그건 약값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순찰을 하다 보면 못 보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배만 볼록하게 부풀어 오른 아이들, 나무 껍질을 벗겨 삶는 집들, 장마당 뒷골목에서 꽃제비 아이 둘이 버려진 배춧잎을 주워 먹는 것도 봤죠. 그중 한 아이와 눈이 마주쳤는데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도망칠 힘조차 없었던 거겠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실태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우리 구역에서 그 겨울에만 영양실조와 병으로 숨진 아이가 20명이 넘는다고 숫자까지 담았습니다. 답신이 오긴 했지만 미제의 제재 탓이니 주민 사상 교양을 강화하라는 내용뿐이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며칠 뒤에는 구두 경고까지 내려왔죠. 보고서 어조가 패배주의적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그 경고문을 들고 온 사람이 바로 최 소자였습니다. 제 밑에서 일하던 일도 잘하고 눈치 빠른 친구죠. 경고문을 책상에 내려놓으면서 나가던 길에 피식 웃더니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요즘 위에서 대좌 동지 보고서를 유심히 봅니다. 그땐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위에서 보고서를 본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되겠나 싶었으니까요. 오히려 봐줬으면 싶었습니다. 그래야만 이 사정을 알 수 있을 테니까요. 해가 바뀌기 전에 새로운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남조선 녹화물,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랑 노래가 담긴 USB를 찾아내라는 거였습니다. 자본주의 사상 침투를 뿌리 뽑으라는 거였죠. 단속 책임이 또 제 몫이 됐습니다. 첫 적발자는 17살 여자아이였습니다.
방에서 남조선 노래를 따라 부르다가 이웃집 신고로 잡혀왔죠. 조사해보니 중국에서 넘어온 USB로 노래 몇 곡 들은 게 다였습니다. 하지만 규정대로라면 이 일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불순 녹화 물건으로 상부에 넘기게 돼 있었고 그 시기엔 백구 그룹바까지 움직이며 이런 거는 반드시 엄하게 처리했으니까요. 넘기면 어디로 가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17살이 노래 몇 곡 들었다는 이유로 인생이 끝나는 셈이었죠. 이튿날 아침 보안소 앞이 시끌벅적했습니다. 나가보니 그의 어머니가 마당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와 있었다더군요. 저를 보자마자 거의 기어서 오더니 말했습니다. 노래 딱 하나 들은 거예요. 정말 노래 하나예요. 저희 집에도 그 애랑 비슷한 또래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자꾸 떠오르니 조서를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아 조서를 펼쳤습니다. 유포 혐의라고 적힌 줄을 오래 바라봤죠. 유포와 단순 시청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하나는 상부 이첩이고 하나는 관하 처분으로 노동 단련대 몇 달로 끝나는 일입니다. 펜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 움직이질 않았어요. 이것도 분명 죄니까요. 서류 위조가 어떤 죄인지 저 같은 사람이야 누구보다 잘 알죠. 그런데 자꾸만 그 강냉이 자루가 생각나더군요. 결국 조서를 고쳐 썼습니다. 유포를 단순 시청으로 바꿨습니다. 나중에 애 어머니가 찾아와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안 봐도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냥 갖고 가라고 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보자기를 받아버리면 제가 한 일이 결국 거래가 되는 것 같아서요. 단속은 계속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알게 된 사실이 있었죠. 이게 몇몇 아이들만의 일탈이 아니더군요. 젊은이들 사이에선 남조선 드라마나 노래가 거의 다 퍼져 있었습니다. 한 번은 대학생을 조사했는데 이 청년이 남조선 드라마 제목을 저보다 더 많이 알더라니까요. 뭘 봤냐고 물으니 처음엔 잡아떼다가 결국에는 다 털어놓으면서 한마디를 하더군요. 드라마 속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일을 고르고 연애도 자유롭게 하는 게 부럽다고요. 조사관 앞에서 그런 말을 꺼내면 어떻게 되는지 뻔히 알 텐데도요.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무서운 걸 잊을 만큼 간절했다는 얘기니까요. 잡아도 끝이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조서 앞에서 같은 고민을 반복했고 몇 번은 또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낮춰 쓴 조서가 하나둘씩 쌓여갔죠. 이건 한국에 와서 저보다 늦게 넘어온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때 서류 정리를 하던 최 소자가 제 필체가 바뀐 걸 눈치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도 보고를 안 했답니다. 대신 고치기 전 조서 사본을 자기 서랍에 따로 챙겨뒀다고요. 저는 그 사실도 모른 채 매일 그 사람과 마주 앉아 회의를 했습니다. 2018년 봄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이 열렸던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하겠습니다. 그때 보안사 안 분위기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텔레비전 앞에는 간부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는데 김정은이 남조선 대통령과 손을 맞잡고 군사분계선을 넘는 장면이 나오자 아무도 한마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들 벙찐 얼굴로 화면만 바라봤죠. 그런 장면을 처음 보는 데다 뭐라고 반응해야 할지 아무도 모르는 분위기였습니다. 곧바로 특별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주민 통제를 어느 정도 풀고 밖에선 명랑한 분위기를 만들라는 거였어요. 그걸 실행에 옮기는 책임이 바로 제 몫이었습니다. 구금돼 있던 사람들 가운데 비교적 가벼운 사안들을 골라 훈방하고 시장 단속도 한동안 멈췄습니다. 몇 년 동안 단속만 해오다가 처음으로 사람들을 풀어주는 일을 하게 된 거죠. 장마당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시장 순찰을 돌면 상인들이 저를 보고 눈짓에 웃음까지 건네보냈습니다. 처음 받는 반응이었죠. 하루는 두부를 파는 할머니가 저를 손짓하더니 신문지에 둘둘 싼 두부 한 모를 내밀었습니다. 단속이 없어져서 이제 좀 살 것 같다고 하시며요. 저는 사양했지만 돌아서면서 훨씬 묘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총도 아니고 두부 한 모 앞에서 내가 그동안 뭘 하며 살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또 어른들 사이에 이런 말들도 오갔습니다. 이제 남조선과 통하면 우리도 살만해질 거라는 얘기였어요. 솔직히 저도 그때는 잠깐 진짜 뭔가 달라질지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평양에서 열릴 회담 준비가 시작됐고 저 역시 보안 업무로 몇 번 평양에 다녀왔습니다. 도시 전체가 공사판이었어요. 여기저기 건물 외벽을 새로 칠하고 연도에는 꽃을 심고 그러다 어느 날 준비회의에서 상부 문건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몇 장 넘기다가 손이 멈췄죠. 문서의 요지는 이랬습니다. 회담 목적은 제재 완화와 경제적 실리 확보고 내부 개방은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 주민들이 바라던 변화와는 전혀 다른 계산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회의장을 나서는데 복도에 걸린 평화와 번영 구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방금 읽은 문건 내용과 그 구호가 머릿속에서 자꾸 엇갈려 떠올랐고 무거운 마음으로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결국 회담이 끝나자 예상대로 흘러갔습니다. 몇 달 지나지 않아 완화기간 훈방자 전원 재검토라는 새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제가 풀어줬던 이들의 명단을 다시 꼽으라는 명령이었죠. 잠시 웃게 해주고는 이제 그 웃었던 얼굴들을 다시 잡아들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두부를 내밀던 그 할머니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올랐죠. 명단을 작성하는데 꼬박 이틀이 걸렸습니다. 이름 하나 적을 때마다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니 손이 잘 가지 않았어요. 마지막 장에 다다랐을 때는 또 손이 멈췄습니다. 노래 부르다 잡혀와 어머니가 마당에 넙죽 엎드렸던 그 여자의 이름이 있었던 겁니다. 이 아이가 재검토 명단에 오르면 예전 조서까지 다 다시 들여다볼 게 뻔했죠. 그럼 제가 손봐둔 부분도 다 들통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리 오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슬쩍 지우는 데 익숙해진 제 손이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도장을 찍고 난 뒤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지워버린 이름자리가 눈앞에 계속 아른거렸으니까요. 2019년 2월 말이었어요. 하노이에서 회담이 결렬됐다는 소식이 들려온 그날 밤 보안서에 비상소집령이 내려졌습니다. 우리는 새벽까지 회의를 이어갔는데 논의할 내용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주민들의 동요를 미리 막아라. 그런데 회의장 분위기가 어딘가 이상했어요. 주된 관심사가 주민 걱정이 아니라 각자 자기 신변이더라고요. 장마당 분위기도 곧 달라졌습니다. 회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재가 풀리면 어떤 물건을 들여오면 좋을지 계산하던 상인들이 하나둘씩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중국산 물건값은 며칠 만에 치솟았고 겨울 땔감을 구하는 일이 다시 큰 숙제가 됐습니다. 순찰을 도는 중에 한 상인이 저를 붙잡고 조심스럽게 묻더라고요. 동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라고 해서 답을 알 리가 있었겠습니까? 안다고 해도 그 상황에서 해줄 말이 없었죠. 며칠 지나지 않아 진짜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숙청이 시작된 거였어요. 회담 실패 책임을 묻는다고 외무성과 대남라인 쪽 간부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진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회의에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도 이유를 묻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이름조차 그냥 지워진 것처럼 돼버립니다. 평소 가까이 지내던 외무성 간부도 그렇게 사라졌어요. 20년 넘게 충성했던 사람이었죠. 어느 날 그 집 앞을 일부러 지나가 본 적이 있는데 대문엔 자물쇠가 달려 있고 창문불도 꺼져 있더라고요. 온 가족이 통째로 사라진 거였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제게도 일이 닥쳤습니다. 도 보안국에 계시던 저를 거기까지 올려준 상급자가 철직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공식 제명은 회담 국면 기강 회의 책임이라 했지만 사실 죄명은 갖다 붙이기 나름이고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었어요. 북한에서 간부들은 늘 뒷배를 믿고 삽니다. 그 뒷배가 무너지면 그 아래에서 줄 섰던 사람들의 예전 일들까지 다시 들춰지곤 하거든요. 완화 기간 동안 제가 결제한 훈방 서류들도 모두 제 이름으로 남아 있었으니까요. 보안서 내부 공기도 달라졌습니다. 회의 중에 제 말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복도에서 마주치면 눈을 피하는 부하들도 점점 늘어났고요. 하루는 문서실에 서류를 가지러 들어갔더니 안에 있던 두 사람이 갑자기 말을 뚝 끊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쌓이니 몸이 먼저 알아차립니다. 아, 나도 곧 차례가 오겠구나. 가장 마음에 걸리던 사람은 최 소자였습니다. 그 무렵 그는 상급 기관을 자주 드나든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표면상으로는 업무 협조라 했지만 그 시기에 일부러 발걸음을 하는 의미는 다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갖다 바치고 있다는 뜻이죠. 문제는 그가 무엇을 바치고 있는가였어요. 겉으론 아무렇지 않게 지냈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하고 결제하고 순찰도 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해서 집 골목에 들어서는 순간 낯선 승용차 한 대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우리 동네 분위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차였죠. 발걸음을 늦추니 차 안에서 몇 사람이 내리더니 우리 집 대문 쪽으로 향하더군요. 순간 저를 잡으러 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찾은 사람은 저 아니라 제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오래전부터 장마당에서 중국산 화장품을 팔았습니다. 혹시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북한에서 간부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생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간부 아내들이 장사하는 건 암묵적으로 용인되는 분위기였죠. 우리 보안서 간부집들 중에서도 절반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자들이 아내를 밀수 혐의로 소환했습니다. 몇 년 동안 누구나 하던 일이었는데 하필 그때 하필 우리 집만 걸린 겁니다. 조사하러 온 사람들의 태도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제가 대절하고 신분을 밝혔더니 한 놈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래서 더 문제 아닙니까?
간부 가족이 밀수에 연루된 건 체제에 대한 배신이라고 했습니다. 대저라는 신분은 그날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직위 때문에 더 집요하게 물고 들어졌죠. 아내가 소환됐다가 돌아온 날 밤 부엌에서 물소리가 오래 들렸습니다. 나가보니 아내가 손을 계속 씻고 있었습니다. 조사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봐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아내는 장마당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매대는 그대로 둔 채로요. 신고 경위를 조용히 알아봤습니다. 시장 관리원 쪽에서 올라간 첩보라는데 좀 더 캐보니 그 관리원에게 아내 매대를 콕 집어 알려준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이어지는지 짐작이 갔죠. 최소자 라인이었습니다. 물론 증거는 없었습니다. 원래 그런 일엔 증거를 남길 사람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 바닥에서 18년이나 살아남았으면 우연과 기획은 냄새만으로도 구분하게 됩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두 번째 일이 터졌습니다. 평양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에 다니는 아들이 문제가 됐다고 했습니다. 기숙사 검열에서 USB가 나왔는데 거기에 남조선 영화가 들어있었다고 하더군요. 전화기를 들고 한동안 할 말을 잊었습니다. 내가 몇 년 동안 단속해온 바로 그 죄목이었으니까요. 급히 학교에 불려갔습니다. 담당 교원이 책상 위에 서류를 올려놓고는 사무적으로 말했습니다. 사상 기록이 남으면 입당은 물론이고 졸업 후 배치도 기대하기 힘들다고요. 성적이 아깝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어쩌면 그게 위로라고 한 말이었겠지만 아들 앞길이 20살에 이미 끝날 수도 있다는 그 통보를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는 창밖만 멍하게 바라봤습니다. 문득 조서 앞에서 제가 낮춰 써줬던 그 대학생 청년 생각이 났습니다. 그 청년의 부모도 그때 이런 기차에 앉아 있었겠구나 싶었습니다. 며칠 뒤 처분이 나왔습니다. 아내는 재교육, 아들은 경고. 주변에서는 대좌 체면 봐서 가볍게 일부게 끝났다고들 했지만 그 말이 얼마나 사정을 모르는 소리인지 그런 처분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가족 모두가 명단에 올라간다는 뜻이죠. 평생 지켜보겠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최소좌 서랍에는 아직 꺼내지도 않은 패가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고쳐 쓴 조서들 말입니다. 그 조서가 언제든 저를 끝장낼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아들이 잠든 뒤 혼자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새 저도 모르게 이상한 계산을 하고 있더군요. 국경 초소 배치, 순찰 교대 시간, 경비가 허술한 구간들. 18년 동안 사람 잡을 때 써왔던 지식이었습니다. 만약 그걸 거꾸로 쓴다면 어떻게 될까? 그 계산을 시작하는 순간 이미 마음의 절반은 정해진 셈이었죠. 결심은 이미 했지만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탈북이라는 게 마음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니까요. 결국 누군가의 선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브로커를 이리저리 찾아다니면 그 순간 바로 자수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머릿속이 복잡해 잠을 설쳤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수년 전 밀수 사건에 휘말렸을 때 제가 조서를 조금 가볍게 써준 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해산 쪽에 중국과 연결된 선을 가지고 있었죠. 그 사람을 찾아가던 날 관용차는 멀리 두고 한참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어준 그 사람이 저를 보더니 얼굴빛이 삽시간에 하얗게 변하더군요. 아마도 잡으러 왔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자리에 앉아 1시간을 빙빙 돌려 말하다가 결국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탈출할 길이 필요하다고요. 그러자 그는 담배를 잇따라 3개 피나 피우더니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대좌동지가 직접? 그는 한동안 저를 유심히 쳐다보다가 조건을 하나 걸었습니다. 자기 이름이 어디에도 절대 새어나가선 안 된다고요. 그러더니 이런 날도 덧붙였습니다. 그때 자기 봐준 것, 그걸로 이 빚 청산하는 걸로 하겠다고요. 며칠 뒤 조선족 브로커가 연결됐습니다. 브로커는 저를 더욱 경계했습니다. 보안성 대저가 탈북하겠다고 나오니 누가 봐도 함정 수사로 여길 수밖에요. 처음 접선해서 브로커는 얼굴조차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사람을 세워두고 오직 쪽지로만 연락을 주고받았죠. 몇 번이나 그런 확인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조건을 내걸었는데 요구한 금액이 보통 사람의 2배였습니다. 위험수당 때문이라더군요. 새 식구가 움직이려니 엄청난 돈이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절반은 미리 건네야 하고 만약 일이 새어나가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제 그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말씀드려야겠죠? 솔직히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집에 돈이 있었습니다. 18년 동안 현장에서 이런저런 명목으로 들어온 것들이었죠. 한때는 그런 돈을 받지 않으려 한 적도 있지만 그 세계에서 혼자 깨끗하게 지내면 오히려 의심을 받기 마련이었습니다. 한 번도 쓰지 않고 모아둔 돈이었는데 결국 그걸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민들 호주머니를 털어 모은 돈으로 결국 그 주민들을 가둔 체제에서 도망치는 셈이었죠. 그날 밤 돈을 세는데 손이 자꾸 멈칫거렸습니다. 탈출 루트는 해산 당면으로 잡혔습니다. 그쪽 압록강 상류는 강폭도 좁고 한겨울이 되면 강이 바닥까지 꽁꽁 얼어붙으니까요. 국경 시찰이란 명목으로 출장 명령을 내서 직접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초소 위치며 조명 방향 그리고 교대 시간까지 모두 눈에 새기고 왔죠. 시찰 나온 대저에게 경비병들이 차례로 경례를 붙이는데 제 속내를 그들 중 누가 알았을까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아내에게 모든 걸 털어놓던 밤이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들키면 가족 모두가 수용소로 간다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래도 재교육소에서 돌아온 뒤 아내의 마음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기서 뭘 보고 들었는지 자세히 말하진 않았지만 어느 날 밥상머리에서 조용히 묻더군요. 언제 떠날 거냐고요. 아들은 오히려 말이 더 빨랐습니다. 제가 얘기를 꺼내기도 전에 아버지, 저는 여기선 못 삽니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제는 강이 얼기만을 기다리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해 12월 초 보안소에서 문건이 한 통 들어왔습니다. 비사회주의 단속 실정 미비로 상급기관 소환조사 명령. 날짜도 정확히 박혀 있었습니다. 닷새 뒤였습니다. 닷새 안에 집을 비워야 했습니다. 급하게 브로커에게 연락을 넣으니 곧 답이 왔죠. 강은 얼었으니 건널 수 있지만 서두르는 만큼 비용을 더 내야 한답니다. 따지고 싶어도 그럴 처지가 아니었어요. 떠나기 전날까지도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결제 서류를 챙기고 회의에 들어가 부하들과 새해 사업 계획 얘기를 나눴죠. 최 소자와도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슬쩍 소환조사 이야기를 꺼내며 저를 살피더군요. 잘 해명하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라며 웃었지만 눈동자는 웃지 않았습니다. 저도 피식 웃으면서 그래야죠 하고 대답했어요. 그게 그자와 나눈 마지막 얘기였습니다. 밤이 되어 집을 나섰습니다. 싸들고 나온 짐이란 것도 가족 사진 몇 장에 현금, 두툼한 옷가지가 전부였어요. 아내가 문지방에서 한 번 뒤를 돌아보더군요. 저는 일부러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더 보면 정말 못 떠날 것 같았거든요. 해산까지 가는 길엔 검문소가 네 군데나 있었습니다. 국경 실태점검 출장이라고 말하니 신분증만 보고 경례를 하더군요. 한 명, 두 명 경례를 받으며 지나가는데 기분이 묘했습니다. 이 신분증도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싶은 생각이 스쳤어요. 접선지에선 브로커를 만나 강가 야산에 엎드렸죠. 새벽 2시, 평소에 파악해두었던 교대 공백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초소의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 남아있던 교대 시간이라면 비어있을 텐데 여전히 경비병이 서 있는 겁니다. 브로커가 낮은 목소리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어요. 순간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국경 경비 체계가 바뀌었다는 보고를 언뜻 받은 기억이 그때서야 났습니다. 서류로만 대충 보고 넘겼던 걸 그제서야 떠올린 거죠. 결국 제가 알고 있던 교대 시간은 이제 무용지물이었어요. 사람 잡으라고 만든 규칙이 정작 제가 빠져나가려니 저에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브로커가 수소문에서 알아낸 새로운 공백 시간은 새벽 4시 반, 그것도 고작 20분뿐이었습니다. 2시간 반을 언땅에 엎드려 기다렸죠. 옆에서는 아들이 덜덜 떨길래 제 겉옷을 벗어 아들에게 덮어줬습니다. 아들도 그 추위에는 사양할 엄두가 안 났을 겁니다. 시간이 되자 브로커가 손짓했고 제가 먼저 얼음 위에 발을 디뎠습니다. 발밑에서 얼음이 뚝뚝 소리를 냈고 한가운데쯤 갔을 때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내가 미끄러진 거죠. 모두 얼른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얼음에 뺨을 붙이고 몇 분을 버텼어요. 그동안 초소 쪽에서 개 짖는 소리가 나다 이내 그쳤습니다. 다시 브로커의 손짓이 오고 우리는 기어가듯 강을 넘었습니다. 중국 땅을 밟았을 때 아들이 제 팔을 꼭 붙잡고 소리도 못 내며 울었습니다. 저는 울 수가 없었어요.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연변 쪽 농가에 숨어 며칠 지냈는데 브로커가 굳은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보이부 추적조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대저급 탈북이라 가만둘 리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추적조에 들어간 이름 하나를 알려주는데 듣자마자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제 밑에서 일하던 옛 뷰하였거든요. 제 버릇,
몸가짐, 얼굴까지 속속들이 아는 사람을 일부러 쫓게 만든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마을에선 공안의 불씨 검문까지 시작된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결국 새벽 트럭 짐칸에 몸을 싣게 됐습니다. 그때 브로커가 짧게 말했습니다. 이제 중국 땅에선 더 못 있습니다. 남쪽으로 가야 합니다. 트럭 짐칸에 며칠이나 있었는지 이제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화물 사이에 끼어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서 여러 나라 국경을 계속 넘었습니다. 라오스 땅에 진입해서 잠시 마음을 놓았는데 그만 현지 경찰 검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세 가족 모두 유치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유치장에서 보낸 일주일은 차라리 강을 건널 때보다 더 두려웠습니다. 강에서는 적어도 내 발로 움직일 수 있었지만 그곳에선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북송 여부는 이제 남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아내는 벽에 기대 눈을 감은 채 말이 없었고 아들은 하루 종일 문만 바라봤습니다. 여섯째 날 마침내 한국 공관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우리 이름을 확인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우리는 태국을 거쳐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기쁨도 두려움도 아닌 그냥 멍한 상태였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입국장 쪽으로 걸어가는데 앞서 걷던 아들이 뒤돌아보며 저를 향해 웃었습니다. 아버지, 빨리 오라고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다리가 얼어붙듯 움직이지 않았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이었으면 도리어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웃는 얼굴 위로 문득 다른 얼굴들이 겹쳐 떠올랐어요. 강냉이 자루를 뺏기며 제 발목을 붙잡던 여자, 바닥에 쓰러져 있던 5살 아이, 마당에 무릎 꿇던 어머니, 그리고 제가 조서에 이름만 적어 넘긴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도장 찍을 때는 이름 석자뿐이던 이들이 모두 얼굴이 되어 저를 찾았습니다. 내 아들은 여기서 웃고 있지만 내가 넘겼던 집의 아이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 그 생각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나원에서 석 달을 지내고 저희는 나라에서 지원해준 임대 아파트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대학을 준비하고 아내는 마트에서 일합니다. 얼마 전 아내가 퇴근길에 감기약을 사서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이 약 이렇게 아무 데서나 파는 거였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흔한 약 한 알이 없어서 죽어가던 아이 생각이 우리 둘 다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북에서 저는 사람을 지키는 일이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여기 와서야 알았습니다. 내가 지켰던 건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서류였더군요. 고위 간부 출신이라고 저를 곱지 않게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심까지도 결국 제가 짊어져야 할 몫이죠. 잃어버린 것도 많고 지워지지 않는 상처도 남았습니다. 그래도 지금 가장 소중한 건 저녁이 되면 세 식구가 한 식탁에 둘러앉는 그 순간입니다. 누가 문을 두드릴까 불안에 떨지 않고 밥을 먹는 일. 바로 그 평범한 한 끼를 위해 그 강을 건넌 겁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나는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마치 비처럼 떠안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를 남깁니다. 그 빚을 갚을 방법이 이것밖에 없으니까요. 오늘 사연 잘 들으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온 가족의 생명을 걸고 그 강 앞에 섰을 때 과연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었을까요? 참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하니 댓글로 남겨주세요. 남겨주신 댓글은 모두 꼼꼼히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북민들의 이야기가 계속 전해질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